그래서 내일 제가 혹시나 근처 지나가시는 분은 내일 세종대 충무관이라고 있어요. 충무관 105호에 또 A가 있습니다. 105호 A. 여기서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 요거 주제는 아파트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인가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왜 투기 과열 지구 있죠. 그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요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택지 개발과 관련한 것들하고 합니다. 혹시나 근처 지나가신 분 들려도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누구나 다. 예? 내일 시컨 울고 난 다음에 누가 죽었나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 토요일 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봄에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제가 제 카페에다 공지를 하고 전체 메일을 보내요. 근데 시험 임박했을 때는 지금 시험 공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마 11월 달쯤에 한번 특강을 할 거예요. 11월 달이나. 그러면 그때는 다 오셔야 돼. 시험 끝나고 나서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면 안 돼. 합격자 발표까지 한 달 남잖아요. 그때 바짝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합격증 받잖아요. 그럼 배에 기름이 껴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게 어떤 흥근이 안 생겨요. 예. 실제 그렇다니까 공부 잘 안 돼 그때는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바짝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문제 25번 보시면, 자, 지난주에 우리 공개공지 문제 하나 풀어봤거든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 것만 자기가 셀프로 다 풀 수 있다. 그럼 절대 안 틀려, 공개공지는요. 그리고 올해 마치는 게 좋아. 내년 또 바뀌어, 공개공지가요. 예.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것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이고요. 높이 제한 기준 1.2배 이하, 용적률 1.2배 이하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고,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중에서 다중 이용하는 시설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도 확보해야 됩니다. 공개공지 등은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고요. 강남역 쪽이 오면은 필로티로 되어 있는 공개공지 굉장히 많아요.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 선생님 20% 이건 너무 황당하게 쉽게 낸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교수님께서 왜 20%라는 틀린 지문 썼냐 그러면, 공인중개사 공법 시험 범위에서 20%라는 게 여기저기서 나와. 20% 어디서 나오는가? 예? 이행강제금,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그렇죠? 예,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 부과. 농지 토지 가격의 20% 딱 부과가 있었죠. 또 20%가 있었어. 예치금, 정비법에 보면요. 자, 재개발 사업을 지정 개발자가 시행할 때는 파산의 우려가 있으니까요. 예, 정비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하나가 더 있어, 20%가. 이거 맞히면 제가 한번 안아드릴게요. 아는데 내가 싫어서 아는데. 예, 맞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포괄적으로 있어. 자, 그러면 우리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제일 먼저 나온 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가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하나 나오죠? 그다음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때 2년 20% 있었죠. 예. 그다음에 2년 20%. 그래서 향후 2년 내 학교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의 20% 이상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있었지 20%.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초과. 예, 그다음에 인구 증가율이 20% 초과.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파트 다 20% 있었다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그 20%를 많이 외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20%가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아 20%가. 예, 억지로 생각해 나오는데 뭐. 예. 자, 5번은 대지면 10% 일단 정답은 5번이고요. 26번 용도 분류도 시험에 나오죠. 자,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이고요. 동물원, 식물원은요. 문화 및 집회 시설이다. 뉴스 호스텔은 수련 시설. 침수론은요. 일종 근린 생활 시설이. 침수론은 일종 근생입니다. 선생님, 침수론이 왜 일종 근생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침을 놓을 수 있는 자격증은 두 개예요. 한의사 자격하고요. 침구사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침구사. 선생님, 침구사가 뭐예요? 우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만 있나? 중개인도 있죠. 그렇죠. 우리 부동산의 중개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의사계에는요, 침구사라는 게 있어요. 침구사. 그래서 침구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한약은 못 지어요. 침만 놔야 돼. 침 놔야 돼. 한의사는 한약도 짓고 침도 놨잖아요. 근데 침구사 자격증 가진 사람은 침만 놓게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듯이 차이가 있다니까. 예. 그래서 그 침구사가 운영하는데 어디예요? 침수론이야. 침수론. 요 침수론은요. 절대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일종 근생으로 분류해서 일종 근생. 예전에 저기 충청도기 제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천에서는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딱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요. 타서 택시 기사한테 침 놓는 할아버지 댁으로 가자 그러면 무조건 태워다 줍니다. 예전 제천에 유명한 그 침 놓는 할아버지서 대침 이만한 거 놓는 거야. 대침. 예. 이를 넣었다가 막 빼고 막 그래 그냥. 예. 대침. 그분이 바로 침구사지. 침구사. 예. 침구사죠.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지금 좀. 예전에 연세 많으셨는데. 자, 그래서 그 침수로는 일종 근생이고 의료시설 아닙니다. 예. 다중주택은 광해 단독주택에 포함되고요. 27번 문제 우리 한번 풀어봤죠. 27번 문제는 오후에 한번 풀어보지 않았나요? 오후에. 안 풀었어요? 푼 것 같은데 오후에. 예, 주택관리사 문제 이거 풀었죠. 예, 그때 나왔던 건데 선생님 이렇게 그때는 가로가 없었잖아요. 문장으로 공부한 것을 이제는 가로로 낸 건데 이 문제를 요즘에 온갖 데 다 시험에 내고 있어요. 이게 처음 생긴 게 언제 생겼냐 그러면 이 조문이 건축법이 생긴 게 경주에 지진 났을 때 생겼어. 이 조문이. 그다음 이게 또 개정이 됐어요. 포항에 지진 났을 때 개정됐어요. 그리고 시험 계속 내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개해야 된다. 이것을 내진 능력이라 그래. 사용 승인을 받는 즉시 사용 승인 받고 난 다음에 공개하는 거예요. 바르게 연결된 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되는 거.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되는데 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가 목구조인 목구조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은요. 지진 났을 때 좀 덜 무너져요. 목구조가요. 지진에 더 잘 견딘다. 목구조는. 이때는 몇 층인가? 3층이다. 3층 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부터 내진 능력 공개. 2번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도 내진 능력을 공개하는데 목구조 건물일 때는 5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래서 연면적 250이 아니라 200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한 번은 외워두셔야 돼요. 다른 데서 다 내가지고 중개사 시험만 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예상 외의 문제로 틀리라고 내는 문제 있죠. 이런 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이제 풀고 외워놓는 겁니다. 28번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는 건축물이 용적률이 몇 %인가? 자, 우리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다 용적률 계산식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면적분의 건축 연면적 곱하기 100을 하면은요. 이게 퍼센트로 용적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거 풀고 넘어갑니까? 뛰어넘습니까? 뛰어넘어야 돼.
만만해 보인다 풀다가 5분 정도 말려들었는데 5개 지문에 없어. 그러니까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뛰어넘어야 돼. 일단. 다 풀고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용적률 계산식이 다 시험 문제라고. 시험 문제. 용적,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 연면적에서는 항상 계산 문제 지하층 나와. 자, 용적률을 계산할 때 지하층 면적 제외되죠. 그렇죠? 초고층 면적과 초고층하고 준초고층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 제외. 그 다음에 경사진 지붕의 대피 공간 면적 역시 제외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상층이라도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제외야. 이걸 반드시 체크해서 빼고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층수를 물어봤어. 층수 곱하기 바닥 면적. 이게 바로 연면적이거든. 그렇죠?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이 연면적이니까 만약에 시험에서 층수를 물어보는 거야. 이 건물의 층수. 그러면 연면적을 층수로 나누면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층수를 물어본 다음 일단은 연면적을 먼저 구하고 연면적을 바닥 면적 나누면 층수. 층수로 나누면 바닥 면적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 문제 용적률 찾으라고 그랬죠? 저 계산식에 집어넣어야 돼. 대지가 1만 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1층은 볼 필요도 없죠? 예, 면적에 현혹되지 말고. 지상 1층일 때, 자, 지상일 때는 부속용도 주차장이 있네. 요것도 이 면적도 빼고. 그러면 실제로 쓰고 있는 면적은 지상 2층부터 9층까지. 가층이 2층인데 이때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판 함정이 하나 있어. 9 빼기 2 해서 7 만드는 거야. 이게 마지막으로 판 함정이야. 그래서 일단 함정으로 먼저 던져준 게 지하층 던지고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던지고 방심하고 있을 때 2에서 9층 하니까 9 빼기 2에서 용적률을 140으로 찍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예, 1번 딱 보고 140 나왔네. 이러면 안 돼. 8층이죠. 8개 층이니까 2, 8에 16, 160%. 정답이 3번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돼. 예. 우리 건축 허가에 관한 내용은 틀린 거. 우리 건축 허가가 시험 나올 때요. 국내 모든 시험, 감정평가사든 중개사든 아니면은 주택관리사든 1번 지문은 항상 21층이나 연면적계 10만이나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나와요. 같은 분이 내서 그래요. 이분은 항상 건축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21층 그리고 특별시장 한 해 다음에는 광역시장 씁니다. 예. 그럼 역시 1번에 21층 나왔죠. 특별시에 건축할 땐 특별시장에게 허가를 받고요. 예. 2번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우리가 공영건축물이라고 그러고요. 공영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안 합니다. 허가권자와 협의만 하면 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요. 그 다음에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용 승인도 받지 않습니다. 예. 사용 승인도 받지 않는다. 바닥 면적의 85인의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하며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3번은 건축 신고사항. 자,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했지만 완료가 불가능하도 인정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죠. 그렇죠? 예,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죠? 예, 2년 내에 착수할 때는 허가 취소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연면적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요. 거기가 특별시나 광역시일 때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고 도지사 허가는 틀렸죠. 정답 다 5번 찍었죠, 여러분요. 예. 그래서 도지사를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5번을 찍어야 돼. 경기를 하면서 도지사는 그죠. 그래서 도지사 못 찍은 사람은 뭔가 또 반성을 해야지. 반성을 해야지. 예. 점심 굶어야 돼. 예. 그 다음에 우리 30번 문제 안전관리 예치금인데요. 공사가 중단될 것에 대비해서 뒷정리할 비용을 예치시킵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착공신고하는 건축주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고요. 건축 공사비의 1% 범위 안에서 현금이나 보증서로 예치. 그 다음에 개선명령 할 수 있다가 3번이고요. 개선명령이 응하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이요. 행정대집행할 수 있고요. 이때는 예치금을 사용해서 행정대집행 할 수 있다. 부족하면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요. 우리 시험 문제는 예치를 하지 않는 경우를 공부하셔야 돼요. 예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공사가 중단될 리가 없으면 예치하지 않아요. 자, 공사가 중단될 리가 없는 건축주가 있어요. 건축주가 LH 공사거나 지방 공사일 때는요. 공사가 중단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LH나 지방 공사가 건축주일 때는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이요. 건축물이 공사가 중단될 리가 없는 건축물이 있어요. 분양 보증을 받거나 신탁 계약을 체결했을 때요. 그래서 분양 보증을 받거나 신탁 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공사가 중단되지 않아요. 예치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셔야죠. 5번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랬으니 5번 틀렸네. 31번 대수선이 나왔습니다.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거. 거기 3번에 방화지구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이 아니죠. 물론요. 근데 웃긴 게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는요. 미간지구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시행령에. 그러면 미간지구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에 미간지구라는 것이 2개 조문에 나오는데 2개를 갖다가 경관지구로 바꿔야 되죠.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바꿔버렸어. 미간지구라는 게 조문에 2번 나오는데 조문 하나만 미간지구를 경관지구로 바꾸고 하나는 그대로 미간지구 둔 거야. 오늘 아침까지도. 아침에 확인하고 왔어요. 미치겠어. 예, 분명히 이것은 경관지구로 바꿔야 되는데 왜 같은 법에 있는 미간지구는 경관지구로 바꿨고 같은 법에 있어도 왜 안 바꾸는가? 아마 발견을 못한 건 담당 직원이.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같은 조문이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조문이 있으면요. 같은 법안에서 개정된 사항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왜 어느 조문 바꾸고 안 바꿔? 이거 안 바꿔놨다니까.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미간직으로 돼 있어요. 어차피 경관직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3번에 방화직으로 어차피 틀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요. 대수선에서는 조심할 게 대수선에 나오는 단어는 증설, 해체, 그리고 이제 수선 변경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 나올 때, 만약에요, 수치 제한이 나온다 할 때는 수치에 따른 요 제한은요, 수선 변경 쪽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수치 제한은.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대수선인가 아닌가 맞춰보세요. 기둥 한 개 증설. 대수선이면 O 아니면 X. O 대수선이죠. 왜? 증설 해체할 때는 숫자 제한이 없거든. 기둥 한 개 증설도 증설은 증설이니까 대수선. 수선 변경할 때는 숫자 제한이 나와요. 기둥 2개 수선. X. 기둥 수선은 3개 이상이 돼야 돼. 증설 해체는 개수와 상관없이 증설 해체하면 다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자, 32번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300세대 미만이죠. 국민주택 규모 1번 틀렸다.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원룸형 주택에 지하층 세대를 설치할 수 없다지 2번 틀렸고. 원룸형 주택은 욕실, 부엌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죠. 주차장 아니지 틀렸고.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을 때는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4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 5번 하나의 건축물의 원룸형 주택 플러스 단지형 연립 또는 원룸형 주택 플러스 단지형 다세대는 못 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1층부터 4층까지 다세대 주택을 짓고 5층은 한 층을 다 원룸으로 간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룸하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원리가 틀려요. 원리가.
같은 건물에 지으면 관리를 못해요. 예, 그래서 같은 건물에 못 짓게 만들어놨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33번 문제 보시면 간선시설 문제입니다. 간선시설의 의의가 1번에 나와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것을 간선시설, 그리고 단 전기나 가스시설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도 간선시설에 포함한다. 공부한 기억나죠? 예. 그리고 간선시설은 누가 설치 의무자는가? 원칙은 사업 주체가 설치를 해야 돼. 근데 예외적으로 사업 주체가 아니고 간선시설 종류별로 설치 의무자가 따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업인가? 단독주택 100호 이상을 짓거나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을 짓거나 대지 16,500제곱미터 즉 5,000평 이상을 조성하는 사업일 때는 간선시설 종류별로 설치 의무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지금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은 지자체가 설치하게 돼 있고요. 사업 주체가 아니야. 그다음에 가스라든가 전기 같은 거 이런 것은 그것을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게 돼 있어요. 한국전력가스공사가. 그러면 국가도 뭔가는 설치해야 됩니다. 우체통을 설치합니다. 부장은. 예. 5번의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되고요. 정답은 2번이죠. 2번. 예. 사업 주체가 간선시설 설치를 하지 않아. 16,500일 때 그렇죠? 2번 지문 틀린 것은 주어가 사업 주체가 설치한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2번이. 자, 34번은 이제 공동사업 주체가 나오는데 옳은 거 찾기. 1번에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 이때 토지의 소유자는 누군가? 시행사다. 등록사업자는 시공사고요.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할 수 있다. 2번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 그러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증가하는 것만큼은 주택을 건설하니까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는 거죠. 예. 3번 토지 소유자 등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요. 토지 소유자 등이 주택 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맞습니다. 이거는요. 원칙은 소유권 확보해야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4번의 1번하고 2번의 등록사업자에는 지자체, LH, 지방공사 포함 1번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2번에는 포함돼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건설회사인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시행할 수 있지만 그거 외에도 지자체나 LH나 지방공사하고도 주택조합은 공동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1번에는 1번의 등록사업자에는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포함이 안 되고 2번에는 포함이 돼요. 2번에는 법조문에 등록사업자하고 뒤에 가로에 요 3명 포함이라고 돼 있거든. 5번 공동사업 주체인 구체적인 업무 비용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야. 그래서 다시 불러드릴게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5번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단독주택 30호 이상 건설할 때,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도 얼마?
30세대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니까 50세대 당연히 받아야 돼요. 예. 2번 부대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돼야 되고요. 3번 사업계획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다. 이거는 이론적인 것이 3번 지문에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요, 우리 건축 허가를 받거나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면은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그래서 수익적 행정, 수익본 기분이거든.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행위야.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행위라는 것은요, 받은 사람이 수익을 봤을 때 수익적 행정이라 그래요. 건축 허가 받아도 기분 좋잖아. 수익적 행정이. 사업 계획 승인 받아도 기분 좋거든. 수익적 행정이.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게 3번인데요. 이 35번 문제를 보면 아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교수님은 습관적으로 항상 가로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고 쓰시는 분인데 판례 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러면 괜히 그냥 보고 이게 3번이 이거 판례인가 싶은데 판례 아니야 이거. 이거 이론이야 그냥. 예.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그러는데 판례는 낸 적이 없다. 예. 4번 전체 세대에서 600세대 이상일 때는요.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수 있다. 공구당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되고요. 공구를 분할할 수 있는 세대는 600세대. 예. 자, 우리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대지를 소유해야 되지만 대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는 자가 있었죠.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4명 공공사업 주체는 나중에 수용권을 행사해서 대지를 나중에라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5번 틀렸죠. 36번 주택조합. 인가받을 때는 3분의 2 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된다. 우리 80%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이제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80% 이상 토지. 그리고 이때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예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그 토지 사용 승낙서 받을 필요 없거든요. 예. 그저께 저한테 이제 컨설팅 의뢰가 들어온 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토지 사용 승낙서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갔는데 변호사가 이분의 질문에 대해서 용어를 처음 들어보는 거야. 변호사. 그래서 못 가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한테 갔더니 중개사가 용어는 다 들어봤는데 해답을 못 내고 법무사한테 갔더니 딱 그 중에 한 가지만 해주는 거야. 저를 찾아왔어요. 예, 그래서 들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 이해관계자가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죠. 그렇죠? 거기가 지구 단위 계획을 법인이 입안을 제한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이제 그 토지 소유자가 자기 회사 직원 이름으로 명의 신탁을 했어. 그 땅을 명의 신탁. 그래서 명의 신탁이 여직원이 현재 소유자로 돼 있어. 근데 그 소유자한테 자기가 별도로 만든 법인에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주택을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그러면 우리 명의신탁은 원천적으로 무효죠. 그러면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주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원시적은 무효기는 하지만 주장해야지만 아니까. 예, 건축허가권자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원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바로 이제 원소유자가 법인인데 이 법인의 회사 지분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거는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무효다. 예,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건축허가 내주면 안 된다. 근데 담당 공무원이 명의신탁이 뭔지를 몰라. 왜? 그건 주택가니까. 주택가가 명의신탁 어떻게 알아?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를 찾아가서 설명했더니 변호사가 사법시험 과목에는 건축법도 없고, 예,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도 없거든요. 주민의 입안 제한을 몰라. 지구단 입안 제한을 몰라. 몰라. 예.
그래서 결국 법무사한테 가서 일단 급한 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건축 허가 금지 가처분 신청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건축 허가권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건축 허가 내주면 안 된다. 이거는 원천적인 무효인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실제 토지 소유자 아닌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낸 것이다. 이걸 갖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 설명했는데 내가 처음 알아듣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용어는 다 알잖아. 그게 어디야? 용어를 다 안다는 사실이. 정답은 못 내서 그렇지. 예. 다 들어봤어. 용어는 다 들어봤어. 보니까 중개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더래. 자기가 보니까. 이름은 다 알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1번은 80%죠. 예.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는 등록 사업자에게 가입 발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틀렸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야. 그러니까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만 알선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가 있어요. 등록 사업자에게 주택조합 가입 알선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예.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유사한 지문인데 각각 나눠서 두 개를 써놨는데 작년까지는 등록 사업자한테 가입 알선을 대행하기 못했거든. 올해 바뀌어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거는요. 작년까지는 등록 사업자 건설회사를 못 믿어가지고 가입 알선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현대건설이나 서희건설 같은 데가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의 등록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맡기는 게 더 낫다는 거야. 정반대로 바꿔버려서 법을요. 예. 대행하게 할 수 있답니다. 예. 그 정답은 옳은 거 3번이고 4번 질병치료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경우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일시 상실은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조합은 교체나 신규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 자체도 없어요. 그렇죠?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난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나 신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추가 모집 승인을 받거나 충원 사유가 있을 때는 교체나 신규 가입 가능하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아예 금지 규정 자체가 없다 그랬죠. 예. 자, 37번 문제.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 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불법으로 양도, 양수, 알선, 광고가 금지되잖아요. 그러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로서 금지되지 않는 거. 2번 국민주택 채권. 이거 있다고 주택 공급받는 지위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외워놔야 돼요. 나머지는 다 공급할 수 있는 지위가 생기는 거고요. 자, 38번 문제 투기과열지구인데요. 우리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 금지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표 있죠. 전매 제한표. 그게 우리 교과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요. 4번 바뀌었어요. 근데 앞으로 한 2-3번 더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마 그는 못 가르치고요. 일단 이거는 알아도 이건 안 바뀌니까. 이거는 전매 금지의 예외, 전매할 수 있는 경우죠. 예. 정답은 2번이죠. 세대원 전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나중에 10월 달에 외워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조정 대상 지역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10월 달에 개정 다 끝나고 더 이상 안 바뀔 것처럼 보일 때 한번 외우고 가야 돼요. 그건 낼 것 같거든요. 작년 투기과열지구 냈거든요. 자, 이제 39번 농지법이 나오는데요. 농지법 보면 이제 갑자기 집중력이 약해져. 다 끝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조심해야 돼.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농지를 소유할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처분하라. 처분 의무가 생겨요. 1년 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1년 내에 처분하지 않았을 때는 6개월 내에 처분하라는 처분 명령을 시군구청장이 할 수 있고 만약에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농지의 토지 가격의 딱 20% 부과요. 20% 이하가 아니야. 딱 20% 부과. 왜 50%로 틀리게 냈는가? 어디선가 이행강제금 50% 들어봤어. 건축법상 4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0% 곱하기
위반 면적한 금액을 부과한다죠. 어디서 이행강제금에서 50%를 받거든. 틀리라고 2번 냈죠. 2번 틀렸습니다. 20%입니다. 3번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 계고하고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됩니다. 4번은 1년에 1회 부과 징수. 그 다음에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요. 원래는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수 청구에서 현재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이럴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서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뭐 가압류됐던 그렇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는가?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 자, 40번 농업진흥지역은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만 현재 묶어놓은 거예요. 1번 누가 지정하는가? 시도지사. 이걸 농림부 장관으로 시험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농림부 장관한테 승인을 얻어서 지정하고요. 2번도 시험에 계속 나왔죠. 어디다 지정하는가? 개발이 안 된 곳에 지정해요. 녹관, 농자. 단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죠. 예, 그것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에 관한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농림부 장관은 반드시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대상 지역이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에 녹지지역과 또는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여기는 개발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때만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농림부 장관이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4번은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을 확보하는 곳, 물대 주는 곳입니다. 강변 주변에 있고요. 수질 오염시키는 것은 허가 안 내줘요.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 하나가 더 있죠. 세탁소 이런 것들 설치할 수 없고. 5번은 뭐냐면 한 필지 농지가요. 2개 이상 구역에 걸칠 때 이때는요. 어느 지역에 행위 제한 적용할 것인가. 농민들한테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강한 농업진흥지역에 300제곱미터,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 600이 걸쳤다. 그러면 330제곱미터 이하가 규제가 강한 쪽에 걸쳤을 때는 걸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900이 다 안 걸친 것으로 본다. 이거죠? 예, 5번은 맞습니다. 자, 오늘 풀어봤던 문제 다시 한번 또 다 복습을 하시고 또 암기를 또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서 역시 함정이 또 이렇게 파 있습니다. 함정이 어떤 건 너무 깊이 함정이 파서 추락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있어요. 성적 아주 양호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는 외우셔야 돼. 이제는 드디어 외울 때가 됐습니다.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주말에는 그래도 한 반나절 정도 쉬십시오, 여러분요. 예, 주말에 안 쉬는 사람은 다음 주 중에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 한 반나절 정도는 영화도 좀 보시고 좀 쉬시고, 예. 그다음에 계속 너무 놀면 안 돼요. 주말 반나절만 쉬셔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